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게 되면 상가를 떠올리십니다. 자산 가격은 5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실 리스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미래스테우 부동산 컨설턴트가 부동산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부자, 알과자 부동산 자산관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스테우 VIP 컨설팅팀의 김전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숙희 선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혁지의 수석 매니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익형 부동산 가치 형성과 관련돼서 수익 환원법이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주의점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봐야 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상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가 갖고 온 5가지 상권 변화라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언택트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도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첫 번째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뭔가요? 첫 번째 알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관광객 중심의 상권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 기반의 상권들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외국인 관광객 위주 상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상권이 명동 상권과 가로수길 상권 아닌가요? 명동 상권과 가로수길 상권이 대표적인 관광지 상권이잖아요. 아무래도 관광지 상권이다 보니까 코로나 초기에 다른 상권들보다 침체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상권은 올라왔는데요. 명동 상권이라든지 인사동 상권 같이 관광객 비중이 높은 상권들은 여전히 좀 한산하고요. 홍대 상권, 가로수길 상권, 그리고 강남 상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예전 같은 활기를 이미 다 되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동이 한산한 반면에 가로수길이 활기를 찾은 거는 명동이 가로수길보다 관광객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명동이 아무래도 가로수길보다 관광객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요. 명동에 가게 되면은 쇼핑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즐긴다는 거는 쇼핑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보고 쉬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명동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내국인들은 가지 않는 유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동은 관광객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회복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돼야 그 관광 수요가 회복될 건데 그때까지라도 명동이 다양한 매력을 갖도록 변화하면 좋겠다 싶네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이제 그 이유가 명동 상권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명동의 그 메인스트리트 1층의 경우에 전용 3.3제곱미터당 임대료 수준이 200만 원을 넘는 가게들이 꽤 많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가 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료 부담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브랜드 상품 판매점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은 명동 상권도 역시나 발딜 틈 없이 과거에 영화를 이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 높은 상권이라고 함은 내국인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외국인도 즉 관광객도 발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좀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알 포인트는 뭔가요? 코로나19가 발생 다음에 언택트라는 말이 정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의 상권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모바일 쇼핑의 약진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상권도 많아졌죠. 그런데 한 가지, 온라인에도 상권이 있나요? 온라인 자체엔 상권이 없죠. 여기서 말씀드린 온라인 상권이라는 것은 온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는 입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맛집이라고 하게 되면은 줄을 서야 됐습니다. 배달도 안 됐죠. 근데 최근에는 배달이 안 되면은 맛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배달을 안 했던 집들도 배달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왜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배송되는 게 일반적인데 음식은 빠른 배송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맛집은 대부분 주요 상권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할 수 있는 권역이 좀 짧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온라인은 결국 배달의 강점이 있다는 것으로 좀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이 있다는 것은 결국 배송 배달의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맛집에 하나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명 상권으로 하나씩 입점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괜찮은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에서 입점 제한이 옵니다. 물론 이런 전략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거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매장은 작게 가고요. 주방은 크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 주방을 크게 가셔야 되냐면은 요새는 밀키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밀키트 배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장을 작게 해서 사람들 줄 서게 하면서 배달이 왔을 때는 밀키트를 해가서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유용해 보입니다. 배달 가능한 외식업 사업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선희님, 온라인 쇼핑몰의 배달이 늘면서 그 물류센터의 수요도 좀 증가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리테일이나 오피스 등은 좀 타격이 좀 있는 반면에요. 오히려 이제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 수요들은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는 어디에 입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땅값이 싼 곳에 입지를 하게 되면 도심지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데 물류 비용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반면에 빠른 배송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온라인 상권이라는 게 결국 뭐 최종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으로 연결되는 상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알 포인트는 뭔가요? 세 번째 알 포인트는 유흥 상권의 쇠퇴와 다이닝 상권의 성장입니다. 이런 변화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부터는 좀 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유흥상권은 그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되면서 그 법인카드 클린하죠. 이거로 인해서 이미 한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왜 유흥상권이 또 한 번 더 쇠퇴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식도 자제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흥상권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겠죠. QR코드 이런 걸 인증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 개인정보나 나의 동선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저라도 아무래도 발길이 좀 덜 갈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됐던 게 52시간제 근무잖아요. 52시간제 되면서 확실히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바로 또 집으로 가는 문화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 바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다이닝 상권도 좀 비슷하진 않을까요? 그 어쨌든 실내에서 지인들과 만나고 모이니까 유흥상권만큼은 아니더라도 타격은 있을 것 같은데. 멋진 카페와 맛있는 음식점이 모여있는 다이닝 상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예전보다 외식이 확실히 줄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멋진 데 가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다이닝 상권의 주 고객층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됩니다. 이 젊은 층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가면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을 먹더라도 인증을 할 수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할 수 있는 곳이 모여있는 다이닝 상권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선임님, 이런 다이닝 상권으로 특화된 곳은 좀 어디 있을까요? 왠지 그 정선임님이 잘 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최근에 다이닝 상권으로 뜨는 지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성수동과 힙지로라고 불리는 이제 을지로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두 지역이 이제 상권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철이 이제 가깝다는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변으로 대형 오피스 공급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의 특성이 시간을 품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지하철 역세권이라 그 유동인구도 많고 오피스 빌딩이 들어있어서 그 안정적 점심 식사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레트로풍 사진도 찍으면서 다닌다면 확실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라 장사가 잘 되려면 그 찍혀야 산다는 참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번째 알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알 포인트는 오피스 상권의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 회식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다가 재택근무도 늘면서 오피스 상권이 좀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나요? 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라든지 수당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침체된 곳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판교입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도심, 여의도, 강남이거든요. 이런 곳들은 코로나 초기에도 타격이 크지 않았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점심시간에 인기 식당은 여전히 줄을 서야 하는 그런 분위기 같네요.
오피스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점심시간에 회선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점심 장사만 잘 하더라도 수치 차단이 맞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물론 잘 되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 상권에서 그 주류 중심으로 저녁 장사를 했던 곳은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주주 중심으로 장사했다라고 하는 거 오피스 상권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피스 상권 옆에 붙어 있는 유흥 상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선님인 오피스 상권과 비교되는 그 상권이 거주지 상권이잖아요. 요즘 거주지 상권은 좀 어떻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피스 상권이 재택근무가 이제 이슈였다고 하면 거주지 상권에서는 이제 온라인 계약이 큰 이슈거리였었고요. 재택근무는 사실 일부 회사에서만 진행이 되는 반면에 온라인 계약은 이제 전국 단위의 학교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는 순환 등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없는 상태인데 과거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다른 학부모들과 만나서 점심이나 뭐 커피를 마시던 그 일상이 이제 사라지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거주지 상권이 좀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역시나 거주지 상권은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보다는 훨씬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권도 변하는데 변화의 속도 또한 그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다른 변화도 궁금해지는데 마지막 알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 알 포인트는 판매 매장 수의 감소와 체험 매장의 대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판매 매장들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때문이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물건을 살 수 있다 보니까 매장을 많이 넣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경쟁력이었는데 이제는 비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매장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 대신 매장을 새로 내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오히려 확대를 하면서 체험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매장을 가는 이유는 결국은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느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계속될까요? 이런 변화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개 매장이 필요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5개 매장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5개 매장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 5개 매장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 매장 같은 경우 대부분 대로변에서 넓은 면적을 쓰고 있고요. 그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브랜드 매장이 빠져나가면은 다른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기도 어렵고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 매장이 아닌 곳들은 들어오기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길을 걷다 보면 대려변의 공실이 확실히 많아진 느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험형 매장의 대형화는 어떤 얘기인가요? 단순 그 판매 매장에 비해서 체험형 매장은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제품의 수는 좀 상대적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을 제공해서 또 쾌적함을 유지하면서 그 브랜드 가치 말씀하셨던 부분을 체험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오픈하는 체험형 매장들은 점점 대형화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강남대로나 또는 가로수길 상권 같이 유동 인구가 많고 또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상권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은 점점 이 체험형 매장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는 좀 상권으로서 가치가 좀 밸류업 될 수 있는 또 요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갖고 온 5가지 상권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알고 가야 할 포인트, 알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서 내국인도 찾는 상권. 두 번째, 언택 시대에 맞춰서 배송과 배달의 장점이 있는 입지. 세 번째, 유흥 상권보다는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 있는 다이닝 상권. 네 번째, 안정성은 높고 변동성은 작은 오피스 상권. 다섯 번째,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체험 매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A급 상권의 강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상권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갖고 온 그 5가지 상권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나 개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상권의 포인트를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된 거죠. 맞아요. 계속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 않아요. 힘들어요.